이제 첫째가 뭐냐면 부부간에 매매한 거, 부부간에 팔고 사고 한 거,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팔고 사고 한 거, 이것을 증여로 추정한다 이래서 추정입니다. 요새 보니까 무슨 종부세다 뭐다 세금이 막 올라가고 튀어나오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부부간에 매매한 것으로 한다든지 부부간에 증여한 것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쪼개놓고, 특히 주택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요새. 그런데 일단 부부간의 매매는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매긴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직계존비속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할아버지와 손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매매는 그냥 증여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여기 보다시피 추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제가 아니고 추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만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입증하면 그렇게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뭘 입증해야 되겠어요? 아니, 실제로 매매한 거다. 실제로 매매한 건데 증여로 추정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걸 입증을 하면 증여로는 안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뭘로 입증을 합니까? 실제로 매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매매 계약서를 써놓고, 부부간에 매매 계약서 써놓고 이거 봐라 매매했지 않느냐 이렇게 내민도 있고, 또 하나는 부모와 자식 간에 매매 계약서를 써놓고 이거 매매한 거다 이렇게 해봤자 이것은 입증으로 안 봐줍니다. 공무원들이 그건 믿어주질 않아요. 그러면 현재 실태는 어떠냐 하면, 실제 예금 통장을 통해서, 예금을 통해서 돈이 오고 가고, 가령 5억에 매매했다. 실제 5억이 아버지한테서 아들한테 왔다든지 아들한테서 아버지 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융거래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은 믿어줘요. 근데 그냥 뭐 계약서 내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정 안 해줍니다. 근데 이것들 많이 질문을 해요. 뭐 계약서 써놓고 하면 되지 않냐. 계약서 써놓는다고 되질 않아요. 실제 금융거래가 이루어져야만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 점에서 실무상 주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매매계약서도 썼어요. 또 매매계약서에 맞게 금융거래도 일어났어요. 내 통장에서 찾아서 아버지 통장에 넣어드렸어요. 또는 아버지 통장에서 찾아서 아들한테 넣어주었어요. 그러면 입증된 거 아니냐. 금융거래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요새는 이제 자꾸 문제가 어떻게 발달했느냐 하면, 그런데 그 매매 당사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라든지, 미성년자, 또 미성년자가 아니래도 그 매매 대금을 벌어들일 만한 소득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일푼도 벌어들인 아들하고 5억을 매매했다. 매매계약서 작성해가지고 아들 통장에서 이리 갔다. 요새 그런 것도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아들이 5억을 아버지한테 갔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5억이란 돈을 만들 만한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입증이 돼야만 입증으로 봐주지, 그냥 매매계약서 쓰고 그냥 돈 어떻게 만들어서 넣어주고 통장으로, 이거 인정 못합니다. 요새 신문에 많이 났어요. 그런 거. 뭐 10억짜리 이런 걸 주택을 사고 파는데 뭐 아들 돈으로 샀다. 매매계약도 다 되고 아들 통장에서 실제 나왔다. 그래가지고 아들 통장까지 추정을 하니까 결국 할아버지가 그 통장에다 넣어줘가지고 그 통장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거래한 걸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나서 요새 지금 신문에 얘기가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입증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입증이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야지 그냥 그 형식만 갖췄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새 언론에 이런 얘기,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증여로 지금 간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어떤 재산을 샀는데, 취득했는데 그 취득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대라 이러거든요. 가령 내가 5억짜리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 돈 5억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그 입증을 못하면 이것도 증여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추정입니다. 추정이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내가 돈을 벌어서 한 거다. 내 돈이다, 이게 실제로. 이것을 입증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걸 하나 샀는데 그 돈 어디서 벌어서 샀느냐, 이것까지 대라. 혹은 그러면 당신 돈으로 샀다면 당신 통장 가져와 봐라. 당신 통장으로 샀는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렇습니다. 머리를 써가지고 다른 데서 빌리든지 할아버지가 주었든지 간에 일단 내 통장에다 넣었다가 그 돈으로 이거 샀다. 자금 출처를 그렇게 입증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러면 통장에 들어간 돈은 어디서 났느냐? 당신 사업을 한 근거도 없고 월급을 받은 일도 없지 않느냐? 그 인정 또 못 받아요.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아들, 딸 뭐 하나 지금 뭐 싼 아파트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또는 자기들도 어떻게 사도록 하고 싶은데 문제는 자금 출처 이걸 댈 수가 없어서 지금 못 사주는 사람 많단 말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월급 받은 10년간 월급 받은 걸 합쳤더니 훨씬 그 금액이 충당이 된다. 그런 것은 돼요. 근데 이제 더 걱정을 하는 사람은 근데 내가 월급 받은 것은 내가 살림하고 사느라고 다 써버리고 실제로 이거 살 때는 부모가 줬다든지 누가 줘 샀다. 대부분은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하냐면 아직까지는 실제로 월급 탄 돈은 써버렸더라도 그동안에 월급 탄 돈 금액을 합쳤더니 그 돈 가지면 이 재산은 살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봐줬어요. 그것 때문에 분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재판까지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그걸 판결을 내렸느냐 하면 가령 옛날에는 내 돈으로 샀다 그러면 통장 가져와 봐라 대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통장에는 없어요. 자기가 돈 번을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걸 과세하고 했는데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한 결과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금 출처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금 출처를 대라고 할 만한 이 돈 어치가 자기가 돈을 번 근거가 있으면 이게 자금 출처가 되는 것이지 꼭 자기 통장에서 빼와야만 이게 자금 출처를 보는 건 아니다. 이런 좋은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뒤부터는 자기가 그동안 돈 번 근거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가령 근로소득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연봉이 얼마다, 그 10년이면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거기서 이제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낸 세금 빼고 나머지 실질 소득이 얼마냐 그러면 봐주었어요. 근데 이것은 국세청에도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미리 조사를 하기 전에 그런 정보를 다 봅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10년 동안에 월급을 상당히 탔네. 이 정도 건물은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을 그동안에 벌었네. 이렇게 되면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까지. 근데 요것도 요즘에는 조금 까다로워져 가지고 그러더라도 통장을 가져와 봐라 하는 그 실무자들 간에 이런 승가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주의해야 될 문제. 아들, 딸 뭐 집 하나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통장이 있어도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은 또 번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돈을 벌었던 근거만 있으면 꼭 통장이 없어도 된다. 그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렇게 봐서 이게 대단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대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식을 명의신탁했다. 명의신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로는 내 것인데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그 사람이 주주인 것처럼 만든 거죠. 이런 명의신탁을 했을 때는 실제 주었느냐 안 줬느냐, 실제 증여가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이거 불문하고 증여세 매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아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인이 누구다, 실제 내 돈 주고 샀다 이런 실질을 증명하면 되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그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설사 제3자의 것인 줄 알더라도 명의신탁했던 사실만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서를 곧바로 매겨버립니다. 그럼 부동산은 그렇게 안 하느냐? 부동산도 남의 이름으로 많이 했죠, 옛날에. 부동산 명의신탁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부동산은 여기서 얘기가 없는 게 뭐냐면, 부동산은 부동산 뭐 실명법이라고 하는 걸 옛날에 만들었죠.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부동산은 아예 어떻게 했느냐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거나 하면 그 사람 소유권으로 아예 봐버리기로 했어요. 그 사람 소유권으로 봐버려. 그러니까 구태여 명의신탁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식만 명의신탁을 하면 세금을 매긴다, 이렇게 규정을 만든 겁니다. 부동산은 아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빌리면 그 이름 빌려준 사람 걸로 보기로 법률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제가 더러 판례를 보니까 이제 분쟁이 생겼어요. 당사자 간에. 네 거다 내 거다 해가지고 명의신탁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그럴 때는 또 그러면 남의 것이니까 반환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판결이 들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법이 정한 것은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할 때는 그 사람 걸로 보기로 했으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팔았다든지 상속했을 때는 누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그 명의 빌려준 사람, 자기 걸로 법률상 보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명의신탁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명의신탁은 사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 했다가 이름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내 것이다 해버리면 그 통째로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것이라고 해서 반환해달라는 못해요. 왜냐하면 법률상 아예 그 사람 걸로 보기로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분쟁이 많이 있고, 또 따라서 많이 이게 명의신탁하는 일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내 이름으로 해놨지만 내 것이 아니다, 그런 거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 것이라고 우겨버리면 할 수 없이 자기 것 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져 있으니까 상속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속세를 누가 되느냐? 그럼 명의로 져 있는 사람이 상속세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으로 져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양심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지만은 우리 아버지 거 아닌 줄 아니까 그러면 가져가시오. 아니면 상속세를 당신이 물으시오. 이렇게 해서 양심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하면 그 아들이 아니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 걸로 알고 있다 하면 그만이에요. 달라고 못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산을 신탁해서 얻었다. 요새는 부동산 신탁도 많이 생겼죠. 옛날에는 부동산 신탁이라는 게 보기 드물었는데 부동산 신탁 회사들이 설립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탁한 것 자체는 누구 소유입니까? 신탁한 사람 소유죠. 근데 이 신탁 재산에서 이익이 생겼어요. 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빌딩을 하나 신탁 회사에다 맡겼다. 그 빌딩에 소득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 소득을 신탁한 사람이 가져올 때는 말할 것이 없는데 신탁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켜요. 가령 내가 신탁을 하면서 여기서 생긴 이득은 가령 아들 아무개에게 주어라, 너 아무개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귀속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증여다. 그러니까 신탁재산에서 얻은 이익을 신탁자가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가도록 했을 때는 이것도 증여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험료를 내가 냈는데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타죠. 근데 이 용어를 혼동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험료는 뭐고 보험금은 뭐냐. 그러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보험의 가입자가 이렇게 보험회사에다 돈을 내잖아요. 이건 보험료고,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나서, 보험을 탈 수 있는 사고가 나서 타오는 금액을 보험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한 5년 동안 보험료를 넣다가 돌아가서 무슨 일로 그 뒤부터는 또 아들이 냈다.
그럼 가령 아버지가 5년 내고 아들이 5년 냈다. 그래가지고 10년을 채워가지고 보험금을 탔다. 그런 경우는 어떨 거냐? 보험료를 낸 비율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금을 아들이 다 타가면 그것은 징여가 되고, 그 후에 절반은 또 아들이 냈다. 그것은 아들이 보험료 내고 아들이 타왔으니까 징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부한 비율만큼 쪼개서 보험금을 타간 사람이 징여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상속세법에도 있었죠. 그 다음에 6번째로 채무 변제를 받은 것도 징여다. 채무 변제를 받은 것도, 면제받은 것도.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받을 게 있어요. 채권자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자한테 아이고 그거 내가 안 받아도 좋다. 당신 이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서 성공해라. 그건 내가 채무를 면제해 줬단 말이죠. 또는 가령 아주 불쌍해서, 아주 불쌍한 사람이 부도 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고 해서 그거 빚 안 갚아도 좋다 하고 면제해 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징여다는 거죠. 이것도 일반 사람들은 납득을 잘 못해요. 아니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저분이 저 빚 갚지 말라고 해줬는데 이게 어떻게 징여냐. 근데 세법은 이것도 징여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가 없이 그 사람한테 넘어갔으니까.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 상식인들은 아니 세상에 이런 징여가 어디 있느냐. 내가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이것도 채권이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징여다. 그 다음에 7번째. 금전을 무상대출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다. 그 이자도 징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이 사회생활하는 데서는 납득이 좀 안 가는 것들이죠. 돈을 빌려줘 놓고 이자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자 안 받은 것도 징여라는 말이죠. 아까 채무 면제 받은 것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그 이자를 받을 사람이 안 받아갔으니까, 포기했으니까 이것도 징여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흔히 요새 많이 이제 세무조사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러면 부자간에 돈을 빌려주고 안 받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부자간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들과 아버지하고 돈을 좀 빌려주는데 이자 안 받았어요. 그 이자가 징여입니까? 아닙니까? 징여입니다. 그것도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도 보면 일반 상식인들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빌려줄 수도 있고 온 것이지 이게 무슨 징여냐. 원칙으로는 징여입니다. 요새는 흔히 이런 것도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8번째,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이것도 징여다. 마찬가지예요. 금전은 어때요? 금전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거 똑같잖아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역시 그 무상 사용 값이는 이것도 징여다. 그러니까 내가 세를 안 받았다. 월세를 안 받았다. 심지어 이런 사실이 요새는 많이 생겼어요. 부모 집에서 내가 공짜로 살아요. 부모 집에서. 임대료 안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임대료도 징여다. 이 법률대로 하면 다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미풍양속으로 봐서는 어떻게 부모가 내 집에서 아들이 좀 살게 했다고 해서 이걸 징여로 보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 법률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재산 사용 용역제. 그러니까 부동산 아닌 다른 재산, 가령 동산 같은 것도 빌려줄 수 있단 말이죠. 요새 같으면 말이죠, 무슨 그림 한 접에 몇십억씩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용료 안 받으면 그것도 징여재산이다. 가령 기계도 가령 비싼 기계를 빌려주고 사용료 안 받았다. 그 사용료 징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용역 제공 마찬가지로 내가 일을 해줬어요. 가서 일을 품삯을 안 받았어요. 아 그것 좀 해줬는데 나 안 받을래요 하고 일을 해줬어요. 이것도 징여자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 상식하고 안 맞는 것들입니다. 용역 제공 것도 징여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지금까지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때요? 우리 상식하고는 벗어난 것들이 이것도 징여, 이것도 징여, 이것도 전부 과세하는 쪽으로 법률이 만들어졌죠.
열 번째는 또 더 희한한 것이 있어요. 증여한 게 아니고 팔고 사고 했어요. 매매요. 매매 사실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매매를 했는데 그 매매 가액이 보니까 너무나 싸게 주었더라. 또는 너무 비싸게 샀더라. 그러면 차익이 있잖아요. 차익이. 가령 이거 최소한 10억 원 받아야 되는데 한 7억도 안 받았다. 3억이나 적게 줄 수가 있느냐. 이 차익이 증여다. 또는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면서 이거 5억이면 살 수 있는 건데 8억에 사주었다. 그러면 비싸게 사준 그 차액 3억은 증여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매, 순수한 매매를 내가 했더라도 돈을 주고받고 다 했더라도 이것이 너무나 싸게 주었느냐, 너무나 비싸게 샀느냐,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친척 관계라든지 특히 가족 간에 아주 친한 관계, 의리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싸게 주고 비싸게 사주고 이런 관계가 있는 이게 차액은 모두 증여세 과세한다. 이걸 꼭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과세한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저도 많이 안 봤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것도 점점 까다로워질 겁니다. 벌써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가 싸게 팔았다든지 비싸게 샀다든지 이 매매가 어떤 사람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첫째 하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했느냐 없느냐. 매매는 했는데 이 매매가 너무나 싸다든가 너무나 비싸다든가 이 차이가 상당히 난다. 이 차이가 그러면 이 차이도 증여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가는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었어요? 저가 너무 싸게 팔았을 때. 그러면 증여세를 누가 내야 되겠어요? 저 사람한테 너무 싸게 팔았어. 증여세 누가 내야 돼요? 싸게 산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너무 비싸게 샀다. 너무 비싸게 샀어요. 그러면 세금을 누가 내야 되겠어요? 비싸게 사주었으니까 비싸게 사주어서 상대방이 그만큼 득을 받죠. 그러면 그 사람이 증여세를 내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걸 아주 매우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거 이제 사건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 경우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 매매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거래한 거냐 매매한 거냐. 두 번째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또 하나는 특수관계 없는 사람하고 거래한 거냐 아니냐. 이렇게 두 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싸게 비싸게 한 경우, 특수관계도 없는데 비싸거나 싸게 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차이를 얼마큼 차이가 과연 증여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조금 여기는 이제 어려운 건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매매 가액이 있잖아요. 매매 가액하고 기준 금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준 금액. 이걸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매매 가액하고 기준 금액하고. 그래서 매매 가액이 기준 금액보다도 훨씬 많다. 기준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차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생기면은 이 차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기준 가격이 뭐가 기준 가격이냐? 기준 가격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매매가 되었기 때문에 차익이 생긴 거니까 이 경우에 그럼 기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기준 금액이 되느냐 하면은 시가의 100분의 30을 한 금액하고 또 한 가지는 금액으로 3억 원 하고 시가의 100분의 30원 거고 3억 원 거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적으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적으냐? 적은 금액이 기준 금액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준 금액하고 매매가액하고 비교했더니 차익이 났다. 그 차익은 증여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른 쉽게 이해하는 것은 3억 원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비교해서 적은 걸 하지만은 3억 원이 기준이다. 다만 이 경우에 미리 3억 원하고 시가의 100분의 30하고 비교를 해서 여기서 나온 금액이 있잖아요. 이 금액이 기준 금액이 돼요. 그래서 기준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으로 거래했다. 그것이 바로 이 차익이다. 차익이다. 그래서 이 차익은 증여로 본다. 이렇게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수관계 없는 사람끼리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매매는 했어요. 전혀 매매 상관없는데 그래도 세법에서 보니까 차이가 났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전혀 특수관계 없는 사람끼리 매매했는데 그래도 차이가 상당히 났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입니다. 이때는 특수관계 없는 사람하고 할 때는 기준 금액에서 3억 원을 뺀 것. 금액에서 마이너스 3억. 요걸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기준 금액에서 3억을 뺀 거. 그러니까 차이가 아무리 특수관계는 없지만 차이가 기준 금액하고 비교했더니 3억도 더 차이가 난다. 3억은 무조건 빼줘요. 3억도 더 차이가 난다. 이러면 아무리 특수관계 없더라도 이 차액을 증여로 과세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아주 일반 상식하고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된 규정이죠. 저도 늘 그래요. 이런 규정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내가 싸게 주거나 비싸게 사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근데 특수관계 없어도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면 이건 증여다. 이렇게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기준금액은 누가 정합니까? 정부가 정하죠. 정부에서 기준금액을 딱 정해놓고 기준금액보다도 3억이나 차이가 더 난다. 3억은 빼주는데 그러고도 아직도 차이가 난다. 그 차액은 과세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역시 그러면 아까 여기 기준금액을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특수관계 없는 자하고 계산할 때도 기준금액이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준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시가하고 여기하고 비슷합니다. 시가하고 양도가액과 시가액을 비교를 해서 여기 차액이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기준금액이다. 양도가액하고 시가하고 차액이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이 3억이 기준시가인데 이 기준금액에서 3억을 뺀 나머지는 더 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이렇게 특수관계 없는 사람은 3억은 그 차액에서 3억은 무조건 떼주고 나머지만 증여로 본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말이죠. 요전에 어떤 분이 지금 저한테 그 자문을 구해왔는데 저거 지금 매매 예상 가액이 몇 백억이 아니고 몇 천억짜리예요.
몇 천억짜리인데 이렇게 거래를 흥정을 하다 보면 그 흥정 가격이 얼마 나올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팔려고 하는 가액하고 정부에서 보는 시가하고 그 차액의 100분의 30을 내가지고 거기서 3억만 빼주고 나머지는 과세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거래 당사자가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얼마 받고 싶지만은 그거 받을 수 없는 거고, 얼마 사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본인들도 거래 당사자도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그럼 미리 이 계산을 해봐 가지고 차익이 안 나오게 거래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세법에 맞추려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지금 빠져나올 구멍이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여기는 특수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특수관계에 있으니까 이런 제재를 가한다고 치자고요. 이 경우에는 특수관계도 없는데 이런 제재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특수관계 없는 사람은 여기 단서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다만 뭐라고 했냐면, 거래의 관행상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관행이 있을 거 아니냐. 그 관행에 비추어 보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다. 나는 그 특수관계도 없는데 세법의 정원 이 기준에 맞춰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증여는 생각지도 않는데 이게 증여에 해당된다는 말이냐.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싸게 산 사람이 문제가 되겠죠. 비싸게 팔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단서를 붙여놨어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우리 사회가 그 거래 관행이 어떠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매매하느냐, 가격 결정이 대충 어떻게 되느냐, 이런 관행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럴 때는 요 기준에 안 맞아도 관계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이제 법률에는 써놨는데 이게 애매하잖아요. 거래의 관행이 도대체 어떤 거냐, 우리 사회 관행이. 누가 정의해 놓은 거였거든요. 뭐 법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조금은 안 되고. 그러면 얼마까지가 상당한 이유가 되느냐. 이렇게 애매한 얘기를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이럴 때는 괜찮다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저한테 자문을 얻는 분한테는 그랬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이 상당한 이유 중에 제일 좋은 것은 감정이다. 감정을 했더니 이 가격이 나왔다. 난들 어떻게 할 거냐. 감정을, 그래서 감정료를 아끼지 말고 감정을 해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감정 가격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래 관행이라는 게 감정에서 매매하는 건 거래 관행 아닙니까? 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감정 가격을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거든요. 감정 기준이 있고 다 그래서 정한, 감정사라는 자격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감정을 하면 이것은 거래 관행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이 징세 측면에서만 이렇게 법률을 만들다가 보니까 우리 사회의 인식하고 아까 얘기한 거래 관행하고는 동떨어진 이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참 문제가 돼.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 만일에 어떤 분이 이런 거래를 하면서 이 기준에 맞춰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증여가액에 도출된다. 그러면 상당한 이유를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게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과세관청이 이렇게 해보니까 차액이 증여로 나온다. 그러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과세하는 관청이 이건 상당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입증을 해야 되느냐. 그 입증 책임 문제가 또 나오죠. 근데 여기까지는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특수관계도 없어서 나는 과했는데
요 세법에 맞춰보니까 차익이 나온다. 이게 증여다. 그러면 당신은 이것이 거래 관행도 아니고 상당한 이유가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식에 맞춰서 과세하는 것은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이 있지 않느냐.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면 다른 것은 조금 규정이 명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 규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추상적인 말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극히 추상적인 법안입니다. 거래의 관행상 상당한 이유고. 그러면 이것이 거래의 관행상 맞느냐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해서 재판을 해서 재판관이 판단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재판관이 이건 상당한 이유가 있네요. 거래 관행이 그렇네요. 이렇게 해주는 도리밖에 지금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특히 큰 거래를 하시는 분은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의미의 증여는 아닌데 이런 것들은 증여로 봐가지고 과세한다. 그래서 지금 10가지를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법인과의 거래. 이건 이제 또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법인이 있어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있으면 회사 안에는 여러 주주들이 있죠. 많은 주주들이죠. 주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주 중에 누가 이 법인에다 재산을 증여했어요.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법인에다 증여합니까?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회사가 어려우면 자기 개인 돈 갖다 집어넣죠. 이게 증여입니다. 이렇게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법인은 이 증여를 받은 사람이죠. 수증자죠. 그러면 이 경우에 법인은 무슨 세금을 내느냐? 법인은 무슨 세금을 냅니까? 증여받은 주주한테 받은 금액만큼 재산이 불어났죠. 늘어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소득으로 간주해 가지고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간주해 가지고 여기다가 법인세를 매깁니다. 법인세라고 하는 게 내나 법인 소득세거든요. 법인 소득세를 매겨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건 이론이 맞아요. 왜냐하면 법인세법을 보면 자산이 증가하면 그게 소득이다 이런 대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 중에 누가 하나가 우리 회사에다 기부를 해서 그러면 회사 자산이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면 증가한 부분은 소득이 증가한 거니까 바로 법인세 내라. 이것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 주주가 법인에다 증여한 것은 법인 소득세를 매기고 또 이 나머지 주주들이 있잖아요. 주주들한테 또 증여세를 매기는 거예요. 이 재산을, 내 재산을 법인에다가 주었으니까 법인은 재산이 불어났으니까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회사의 주주들한테도 또 증여세를 매겨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중과세 한 거 아니냐. 가령 내가 주주가 10억 원어치를 회사가 어려워서 여기다 증여해 줬어요. 근데 회사는 10억에 대해서 세금 냈는데 10억을 또 나머지 주주들한테도 쪼개서 증여세 내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많이 싸웠어요. 말이 안 된다. 만일에 꼭 과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주주가 어떤 주주가 회사에다 재산을 증여하니까 회사니 그러면 재산이 튼튼해졌죠. 튼튼해진 것만큼 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겠죠. 응? 그래서 이 주주들은 이로 인해서 자기의 주주들의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주가 올라간 부분은 세금을 내라 하는 것은 또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냥 무조건 여기 10억 냈는데 10억 증여인데 이 10억을 나머지 주주들도 나눠서 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생겼을 때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인에게 세금을 매긴 건 정당하다고 본다. 나머지 주주는 본래는 세금을 안 매겨야 맞다, 원칙은. 그러나 구태에 꼭 먹인다면 주주들도 주가가 올라서 득을 받지 않느냐. 그 부분만 매긴다고 하면 또 혹시 제2차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증여한 가액 전부를 매긴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이거 신문에다도 이 얘기를 여러 차례 썼어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 재판 중에도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어요. 1심에서는 그거 안 된다고 했다가 2심에는 또 된다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또 안 된다고 했다가 여러 번 엎치락뒤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 재판에 가서 치면 또 이걸 고쳐버립니다. 법률을 고쳐 매길 수 있도록 명문화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아예 그냥 명문화해버렸어요. 정부에서. 자꾸 이거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법인에다 증여하면 이 증여한 가액을 나머지 주주들도 득을 봤으니까 이 주주들한테 증여세 매겨야 된다는 걸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처음에는 법규상 이 명문화를 못했어요. 규정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매겼는데 재판을 몇 차례 하다 보니까 재판에도 이제 정부가 이길 수 있도록 그냥 이론에는 맞든지 안 맞든지 그냥 명문화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주들한테도 그러면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누가 이 법인에다가 내 재산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법인을 좀 살리고 싶어도 이건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맨 처음에는 법인이 여러분 아시는 분 대차도저표란 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차변 그렇게 하고 여기는 대변인데 여기는 부채, 자본, 법인의 결산서는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여기다 10억을 기부했더니 자산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렇죠? 10억이 요리 가서 자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본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튼튼해졌어요. 늘어난 이 부분은 주가가 상승한 거다. 이것까지 매긴다면 몰라도 이거 자체를 또 한 번 매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했는데 그냥 법률을 고쳐가지고 주주한테도 또 매겨 이렇게 해버렸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어떤 데냐면 이 회사가 결손법인 이익을 못 내고 결손법인에게만 이렇게 하자 처음에는 이랬어요. 그랬다가 이것도 또 고쳐가지고 결손법인이든지 아니든지 전부 다 매겨라 이렇게 또 고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더라도 전국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손을 두어야 이 법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알고 넘어갔는지 모르고 넘어갔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만일에 이것을 근데 대부분의 이 행정법규는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요, 그냥. 특별히 누가 와서 이거 좀 봐주시오, 좀 이거 좀 도와주시오 하기 전에는 그냥 안 보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가 이 주주들이 또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좀, 쉬운 말로 좀 교제도 하고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납득을 시켜서 하면 좋은데 별로 이런 일이 많지 않으니까 누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싸운 것은 제가 싸웠어요. 제가 재판을 여러 번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결국 저도 어떻게 합니까? 법률을 이렇게 뜯어 고쳐가지고 이렇게 과세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손질해야 할 세법 규정들이 많이 있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사실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 대중납세요금자들은 이런 거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별로 관심 안 둘 겁니다만은 사실은 이 증여세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뭐 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 해서 그 차익을 과세한다는 문제 또는 이와 같이 나는 법인에다 좋은 뜻으로 기부를 했는데
주주한테까지 세금을 매긴다. 법인에다 매기고 또 주주한테 매긴다. 이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참고로 얘기합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입법기관에서 이런 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잠시 여담을 한 말씀 드리고 나면 저는 이렇게 평생 세금 얘기만 하고 살았단 말이죠. 세금 얘기 덕택에 저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지내면 2년만 지내면 내가 이 세금하고 인연이 된 것이 만 60년이 됩니다. 2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5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의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고 또 현재 세무사니까 또 관심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내가 이 목소리를 좀 높여서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때는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걸 국회의원들한테 특히 전부 보낼 수는 없고 이 세법을 만지는 관련 있는 그 위원회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가끔 보냅니다. 이거 좀 검토해 주시오. 보내면 그 받은 국회의원 중에 당신이 그런 정보를 주어서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건의해준, 내가 문제를 제기해준 그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건지 심지어는 그 문제 내가 준 편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몹시 서우는 것은 그러면 지금 보좌관들이 7씩이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7이나 보좌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 보좌관 한 사람을 시켜서 야 이런 정보를 줘서 고맙다고 전화라도 해줘라.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내용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정보를 주고 싶어도 싫어졌어요. 아무 응답이 없는데 사람이 무슨 재미로 이거 자꾸 보냅니까? 그걸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꼭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만 그런 정보를 보내줘서 고맙다고 한 사람만 와요. 그것도 본인이 안 오고 보좌관 시켜서 그거 받아놓으라 이렇게 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세무사예요. 세무사가 국회의원 됐어요. 그 사람만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런 자료 보내줘서 고맙다고 보좌관을 통해서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세제가 진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전부 다 11가지. 이런 것은 본래의 증여의 개념은 아니지만은 이것도 과세해라. 증여의 개념 속에 집어넣어서 과세해라. 여기까지 살폈습니다.